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엽 시장권한 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 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 자전거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친환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시 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용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공유 민간 사업 규모는 2018년 1개사 150여 대에서 2020년 16개사 35,850여 대로 2년 새 무려 239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로 진행하더니 오른편에서 나타난 택시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한남대교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오른쪽 차선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불쑥 끼어들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길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를 보고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대전시 둔산동의 한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11살 여자 어린이를 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인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네티즌이 당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아이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박차고 A씨를 힘겹게 쫓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네, 2017년 서울시에서는 29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50건으로 2019년도에는 134건으로 사고 건수가 곱절 이상 뛰었습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 사업이고 관계법령상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돼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여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의 통행도 허용돼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황보현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황보현입니다. 예,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최근 민원을 보면 지난 2년간 주로 보행자들 입장에서 이용을 좀 규제해달라,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고 위험하다, 보행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규제해달라는 얘기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무단 방치돼 있어서 무질서하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년간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56건 중에서 이용을 규제해달라는 요구가 23건, 그다음 무단 방치에 대한 불만이 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답변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이게 그 레크레이션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나치게 어떻게 개입하거나 규제하기도 쉽지 않고, 다만 그 정부가 안타깝게도 안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번에 그 12월 10일 날 예정돼 있는 규제 완화 법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떤 안전 관련 규정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운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규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울시가 전국에 최초로 전체 서울시에 있는 16개 PM 업체들하고 공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업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적이고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안전 위험이라든지 이런 그 시민들로부터 배격당한다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스스로 그 적정한 그 주차 구역 또 주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서로 지키도록 하고, 업체가 그 QR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게 GPS 방식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업체 스스로 관리팀을 운영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이런 걸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정례에 서울시가 견인조례를 그 상정해 놓고 있고요.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예, 그 무단 내용은- 방치된 것까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당사자는 바로 우리 서울 시민입니다.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서울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개인형 유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에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있던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상위법의 근거 없이 과태료 규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그 PM을 불법 주정차로 저희가 과태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그 조례상 보면 견인료를 실비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견인료 4만 원과 그다음에 시간당 30분당 700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부분에 대해서 무단 방치한 그 PM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료와 점용료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담았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이 과태료 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 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서울시에서는 관리가 어렵더라도 주정차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도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무려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는 여태껏 왜 관리가 안 됐던 것입니까? 네, 뭐 의원님 지적 저희가 따끔하게 듣고요. 사실 2017년부터 기하급수요가 늘었는데 저희가 규제보다는 먼저 자유협약을 통해서 업체들과 서울시가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MOU 한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그 법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걸 먼저 하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MOU대로 이행이 안 되고 방치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지막 수단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협약에 따라서 진행했던 거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하는 좀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서울시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와 MOU를 맺은 걸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지침을 마련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 조처할 계획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MOU라는 형태가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조항을 포함시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MOU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본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MOU가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배상을 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MOU는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서울시는 궁극적으로는 업계와 맺은 MOU 내용이 강제력을 갖고 제도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 정착은 고사하고 MOU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법으로 확실히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MOU 자체를 서울시가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업계 스스로도 그 서울시와 MOU를 굉장히 달갑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늘어나고 그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부로부터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수하려는 게 있고요. 또 만약에 업계별로 이런 준수를 안 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업체라든지 또 관리가 가장 안 돼서 민원이 가장 많은 업체는 저희가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이런 업체 부분은 이용을 자제하거나 좀 관리를 잘 못하는 업체니까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MOU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 예를 들면 최근 이제 12월 10일부터 법이 됩니다만은 16세 이하 자격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도를 20km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별로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여를 법이 생길 때까지는 자체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주시, 세종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처리되고 MOU 내용이 발효되더라도 적시 계도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황보윤 실장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할 텐데요.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 답변 들어 나와주시죠. 네, 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예, 권한대행님께서 보시기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우리가 규제를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단 뭐 의원님 아까 모두에 보여주셨습니다만 전동 킥보드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의 안전은 오로지 규제로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보행자와 이용자 그리고 도로상 운전자들 모두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적 이동 장치 활성화를 우려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퍼스널 모빌리티는 개인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전과 관련한 기반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에만 주력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되었으니까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와 도로 위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길류의 작은 홍과 균열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주목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재 전동 킥보드가 서울시 관할 사업이 아니고
일부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법행위 단속은 경찰 권한인 상황에서 제한적 규제 권한만 휘두를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권한이 제한된 상황만 내세우면서 다각적인 고민은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엽 권한대행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기본적으로 뭐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킥보드 문제가 뭐 규제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의 문화부터 해서 모든 교통, 그러니까 차량 운전자, 또 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조화로운 그런 이용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물론 뭐 조금 이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우리 전동 킥보드에 비해서 조금 뭐 대책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전거 도로의 경우는 전동 킥보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와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진작에 정비되었어야 하는데요. 아직도 자전거 도로가 없어 보도위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 달려야 하는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 사업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도 나몰라라 하는데 하물며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하실지 매우 우려됩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과 같이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을 꾸준히 건의한 활동은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활동도 함께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의 진정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들을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관리 방안에 반영해서 부디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실 당부드립니다. 서정엽 권한대행님께서는 약속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일자리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일자리 형태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전생에 걸쳐 여러 번의 이전직을 경험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직장의 개념은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노동시장에 발맞춰 새로운 직무 능력과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상관관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평생 교육을 원하고 또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터질 대로 터져버린 양극화는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를 내건 평생 교육으로서 봉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슴속 바닥나고 있는 더불어 살아감의 가치를 평생 교육으로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기존의 핵심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 핵심 목표라면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뭐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평생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뭐 이제 규모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평생 학습 교육의 혜택을 받는 인원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2019년에 실태 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서울 시민 중에 평생 학습 참여율은 한 50% 정도 나타났고요. 물론 과거보다는 뭐 좀 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예산 투여 대비 참여율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 각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생교육 기능 시행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부서에서는 평생교육의 하나로 수행 중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에는 그 사업이 평생교육 사업의 관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알고 계신 것보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이 훨씬 크고 동시에 커다란 정책 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의원님을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뭐 지금 뭐 자유시민대학이라든지 또 OC+다 뭐 여러 기관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조금 유기화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서울시 평생교육 사업을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현황 조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비율은 따져볼 수 없었지만요. 인문 교양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시민 참여 교육 사업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의 경우 각 부서별로 특정 계층, 이를테면 여성가족정책실에선 경력단적 여성을 비롯한 취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과에서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서마다 특화된 교육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은 기술교육원이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취업 취약계층,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기술교육원과 같은 경우도 사업 대상은 서울 시민이지만 기초수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원 대상을 특화시켜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부서의 특성상 당연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만 문제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민들, 즉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전직 지원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2018년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의 73%,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직무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용 형태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를 굳이 따져보자면 평생 학습 포털을 통한 사이버 학습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전직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습니까? 저도 뭐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전직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들이 이게 전문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할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 뭐 프로그램 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서울시에서 전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체계나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서울시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맞이하는 생애 전환기에 맞춰 1시민 1평생 교육 계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약이나 조건이 없이 서울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무조건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평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생애 전환기를 여러 번 맞이합니다. 대개 우리는 은퇴 시기와 맞물려 생애 전환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학창시절 자아를 확립하고 맨 처음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시기,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생애 전환기를 앞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이 국가가 되었던 지자체가 되었던 사회 구성원이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 달 전 열린 한 온라인 토론에서는 화성시의 직무전환 바우처 시범사업 구상안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앞서 서울시에 제안한 1시민 1평생 교육 계좌가 정책 사업으로 실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세대별로 맞닥뜨리는데 생애 전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구도 동 단위로 유사한 시범 사업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 아직 구상 단계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서울시가 면밀히 분석해서 서울시 차원의 1시민 1평생 교육계좌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평생 교육에 대한 어떤 시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방법의 문제가 될 텐데 1시민 1평생 교육계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오늘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함께 한번 논의를 하고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한 부분들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대대적인 정책 수술과 예산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 평생교육 실현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 기본권을 이행하는 것이면 물론이고 동시에 서울시의 자산이자 경쟁력을 키우는 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는 일생의 중대사들을 맞이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계기로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제가 제안한 기본소득 차원의 1시민 1평생 교육계좌 지원 정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시길 당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